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подписан новый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이에 어떤 또 강한 결속을 이제 주장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봐라. putin 대통령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 선물한 승용차를 두 수뇌분들께서 서로 번갈아 모시며 영빈관의 아름다운 구역의 군эт길을 달리시었습니다. 본 적이 없는 투샷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는 또 정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러시아가. 남한을 이제 무력으로 이제 살짝 건드리고 만약 남한이 그거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되면 그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이거 한미연합군하고 이 북러연합군하고 이 싸우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하고 아니 그야말로 이거는 완전히 3차 대전의 스케일이잖아요. 새벽 2시에 와. 진짜. 동원된 사람들은 속으로 여겼을 거예요. 와, 좀 대나 저지 마, 대한민국. 둘 다 이상하다. 새벽 2시에. 평양을 찾아온 푸틴 대통령 동지를 각별한 존경과 환대 속에 맞이했습니다. 야, 불 켜는 거 봐. 아니, 푸틴 온다고 아파트 불 다 켜놨어요, 지금. 사진을 그냥 와, 사진은. 야, 저렇게 화난 편리함이 있어요. 새벽 2시에 다 켜놨어요, 지금. 아파트 진짜 불다 아이고야. 켜놨어. 아파트 지금 불 다 켜놨어. 불다 켜놨어. 잠도 못 자고 맞아. 새벽까지 불 켜고 있어. 파티다, 파티. 나중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슨 영화 세트장인 줄 알고. 그러니까요. 자기 나라 자기 집처럼 편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집처럼 생각하고 편히 휴식하실 거라고.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 편안한 시간을 내주셔서 환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력난이 가장 심한 나라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관공서들이 뭐 이렇게 여름철 같은 때는 뭐 전력이 안 들어와서 시간제로 이렇게 네. 쓰기도 하고 네. 뭐 에어컨도 아까 녹화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없어요, 어느 없어요. 급 이상이나 돼야 에어컨을 쓸 수 있지 안 그러면 쓰지도 못한다고 하는 건데 네. 저 때가 새벽 2시에서 3시경인데 평양 시내에 아파트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환영하는 거 알겠지만 아파트 불은 왜 킵니까? 자고 있을 텐데 안에서. 아니 유대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좀 북한에서 오신 분이 그러니까 가장 신기하셨을 것 같아요. 건물 외벽에 불장식된 곳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평양시 행사총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아마 나가서 이 불장식을 다 100%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파트 안에 살림집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가 100% 다 새벽 3시까지 다 불이 켜져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3, 4시까지 불 켜 있다는 건 안에 있는 주민들이 자지도 못하고 지금 꼬박 세웠다는 걸 말하잖아요. 이게 정말 텔레비를 틀어주겠어. 뭐 하겠어요. 야, 이거 진짜 아무튼 뭔가 이상합니다. 네, 새벽 2시에 국가정상이 만나서 잠자는 데까지 데려다주고 이거는 사실 외교적 결례예요. 왜냐면 그렇죠. 러시아 맞아요.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모든 외교 행사는 방문하는 상대국의 시차와 시간에 맞춰서 세팅되는 게 외교적인 그렇죠. 예인데 새벽 2시에 왔다는 건 이건 푸틴이 의도적으로 새벽 2시에 늦게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상대국에 대한 사실은 외교적 결례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박 2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1박 2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항아로 당일치기로 퉁치고 넘어갔는데 그렇지. 뭐 일각에서는 이제 푸틴이 너무 이제 무례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정치적 타협을 본 것이다. 왜냐면 북한은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했어요. 1박 2일로 성대하게 하려고 했겠죠. 솔직히 김정은이 마음만 먹었으면 새벽 2시, 새벽 3시에도 순환공항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다 하죠. 봉헌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대하게 1박 2일로 그 국빈 방문을 하면 한국도 약간 눈치를 줄 것이고 특히 중국의 시진핑도 둘이서 뭐 하는 것일까라고 따가운 눈총을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윈윈하는 차원에서 북한 손도 들어주고 한국과 특히 시진핑 손도 들어주는 차원에서 약간 새벽에 도착해서 일단 전화 걸은 다음에 나오진 마라. 갈 때는 출국을 성대하게 하되 이런 식으로 약간 정치적 타협을 봤다는 얘기도 있어요. 좀 약간 단촐하게 하자. 네. 이게 전 세계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 노려보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게 만나서 뭐 남는 게 있을까 모르겠어요. 반미 반서방 연대를 위한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세계관이 있어요. 자기들이 침공한 게 아니라 방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토를 앞세워가지고 미국이 러시아를 침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앞제비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 전쟁을 한다는 이런 세계관인데 그런 반미 세계관을 공유하는 나라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벨라루시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란, 반미 국가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동맹을 좀 맺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지금 뭐 전 세계적 왕따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뭔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왕따 상태로부터 좀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좀 확장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번에 중국 거쳐서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전통적인 그 동맹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 같은데 이런 데를 이제 방문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거저거 똥을 좀 가릴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기 편으로 묶어서 모종의 하나의 그 네트워크를 좀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진 교수님 말씀이 이제 동의하는데요, 저도. 러시아의 푸틴의 시각에서 보면 갑자기 북한이 엄청 중요한 나라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말하자면 러시아가 왕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 지원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사실 2년 전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처음 했을 때 안보리에 그게 올라갔는데 안보리에서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이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유엔 총회로 가져갔어요, 그 결의를. 근데 그 유엔 총회로 가져갔을 때 물론 통과됐죠. 많은 나라가 찬성했으니까. 근데 기권한 나라가 한 30개쯤 있었고요. 반대한 나라, 러시아를 포함해서 반대한 나라는 딱 5개밖에 없습니다. 북한, 시리아, 벨라루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에리트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름이 확실하게 나와도 우리는 러시아 편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의 시각에서 보면 그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나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시리아가 됐든 뭐 벨라루스가 됐든 도와줘야 될 나라들이지. 예, 다 자기네들이 자기 코가 석자인 나라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데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나라지만 경제력에 비해서 뛰어난 무기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패배하면 안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끝내야 하는데 여기서 탄약도 모자라고 무기도 모자라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갑자기 러시아의 시각으로 볼 때 북한이 엄청 중요한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이런 분석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땅덩어리는 제일 넓은데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러시아가. 바다로 나가려면 이제 발트해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흑해를 통한다든지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하는 거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발트해는 이제 미국이 이른바 이제 핀란드, 스웨덴 같은 동맹국들로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흑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막혔고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러시아가 의외로 수출할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천연가스랑 석유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 수출 라인 막혔기 때문에 어디에 수출해야 되냐면 중국으로 수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푸틴이 또 베이징에 방중을 한 거고 근데 러시아에서 원유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유조선으로 가야 돼요. 근데 유조선이 인도양을 돌려면은 지금 발트해와 흑해로 나가야 되는데 다 막혔잖아 지금. 그래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극해를 통해야 되거든요. 북극해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쪽 북한과 같은 지정학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위해 가지고 북한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김정은의 입장에서 본다면 푸틴에게 얻어낼 것이 굉장히 많겠죠. 단물을 쪽쪽 빨아야겠다 이번 기회에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탈 때도 아까 보세요. 상석에 형님부터 타시라, 아우부터 타시라 일종의 이거 옛날에 이 만담 꽁트잖아요. 꽁트 한 편 찍고서 이제 푸틴은 휴식을 보내고 다음날 12시 김일성 광장에서 성대한 환영식으로 이제 공식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수많은 인파와 함께 김정은을 보필하는 가신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세상에. 애기까지. 이정이 지금 고생이야. 러시아 연방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조각되는 속에 21발의 리포가 발사됐습니다. 와, 울리피가 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행사에 조금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됩니다. 아, 평양도 굉장히 더울 텐데. 푸틴 동지의 우리나라 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은 조러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과 단결, 진정한 전후 관계를 뚜렷이 과시한 역사적 화폭으로 새겨졌습니다. 박수. 처음 봤네, 이거 박수. 와, 아니 사실 요즘 날씨도 엄청 덥잖아요. 그럼. 그 더운 데다가 거기 그늘도 하나 없는데. 네. 이 정도면 누구 몇 명은 완전 진짜, 광장. 진짜 더위 먹어서 쓰러지지 않을까? 어린이들까지 저렇게 나오고. 저도 행사에 여러 번 동원됐었는데 그렇죠. 이 국가적인 행사가 진행될 때는 보통 한 평양 시민 10만 명이 동원됩니다. 여기. 10만 명. 예, 그리고 12시에 이제 12시에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2시에 행사가 진행된다 하게 되면 벌써 동원되는 시민들은 5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6시에 예비 집합 장소로 모이거든요. 거기에서 또 이제 국가보위부에서 나온 그런 그 보위부 오총국이라고 있는데 그 요원들이 이제 나와서 들어가는 인원들에 대한 군속 탐지기로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이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신원 확인을 위해서 시민증을 다 대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임 장소에 모였다가 행사 시간도 언제 김정은이 나오는지 대주지 않거든요. 아, 모르는구나. 모릅니다. 이 행사 비밀과 관련해서. 몰라요. 그래서 안 대주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한참 떼약붙어서 기다리다가 이제 김정은이 나타나면 행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저는 20-30분 내로 물을 한 모금이라도 안 마시면 못 견디거든요. 물을 어떻게 합니까? 난 늘 가지고 가는데 대체로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화장실을 어떻게 봅니까? 노출해서 보니까. 물은 가져갈 수는 있어요. 물을? 예, 물은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게 더운 날에. 근데 이제 물을 될수록이면 피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화장실을 어디서 볼 데가 없으니까. 아니 저기서 배탈이라도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거기서 배탈 거기서 보는 겁니다. 뭐. 아니 앉아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면 군인이랑 뭐 이런 사람들 되게 일찍부터 서 있죠. 각 맞추고. 네. 와 진짜. 푸틴이 도착하면서 그 연도 환영하는 그 노상에 있는 아파트들에 보니까 푸틴의 초상화가 다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한 400여 상인가가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놨다고 하는데 그거 하려고 하게 되면 또 이제 노동자들이 한 며칠 전부터 나와가지고 땡볕에서 그걸 아마 개고생을 했을 겁니다. 맞죠. 두 정상이 10분에서 20분의 그 시간을 위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평양의 10만 군중이
7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까?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김정은이가 스스로 자기 손가락을 자기 눈을 찌르는구나. 왜냐면 이게 결국은 김정은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 안 좋아져요. 이렇게 찌르는 거, 이렇게 찌르는 거, 이렇게. 아니 이게 그날만 했겠어요? 며칠 전부터 연습을 해요, 연습을. 그래서 충성에다 다들 이거 하나만 알고 둘은 제대로 모르는구만 그래. 아니 나 혼자 기분 좋자고 나 혼자 잘 살자고 뿌친 형님 환영식을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네. 네? 네.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녹화를 못합니다. 진실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보라고. 아니 미국 승냥이들이랑 남조선 괴뢰들을 싸워서 이기려면은 우리 뿌친 형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면? 왜 자꾸 싸우려고 하냐고. 그리고 내래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밤잠 설칠까봐 밤늦게 환영식을 안 하고 낮에 하는 그 배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다 인민들을 생각하는 저의 배려심입니다. 그냥 빵을 주시오. 안 시키지 차라리. 인사회담에 이어서 이제 단독 회담까지 마친 시간이 오후 5시거든요. 5시요? 예. 장장 4시간의 마라톤 회의였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두 정상이 직접 두 정상의 입으로 발표했어요. 들어보시죠. И сегодня подготовлен новый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й документ, который ляжет в основу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на длитель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러시아의 모든 정책들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확인합니다. 울라지미로 빛이 푸틴 동지께서 6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이야, 거창하게 포장했어요, 말을. Подписан новый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러시아 연방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불패의 동맹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전 행정에서 자기의 조약상 의무에 언제나 충실할 것입니다. 우와.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야, 이거 다시 봐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도 칠 뻔했잖아, 따라서. 우리 습관대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근데요, 이게 사실은 저처럼 이제 외교 전문가나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도 약간 그 이제 푸틴과 김정은의 어떤 그 발표의 어떤 느낌 같은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푸틴은 사실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본인 스스로 크게 자랑스럽게 공표하는 그런 기분은 아닌 것 같고. 네. 김정은은 뭔가 이제 그 관계 자체도 이제 동맹이라고 한 단계 또 위에 어떤 또 강한 결속을 이제 주장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봐라 이제 우리 둘이 동맹이야 막 이런 어떤 뉘앙스가 느껴져서 사실은 좀 한쪽으로 좀 이렇게 시소가 기울어져 있는 짝사랑 같은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 사귀고 있어요. 그래도 옆에서 그냥 좋은 선후배 관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야. 푸틴 입장에서는 좀 약간 빼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푸틴이 맺은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협정은 형식상으로는 동맹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협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2008년에 러시아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더 돈독해진 관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은 2019년과 2023년에 지금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지금 2번씩이나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다 말 대 말로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협정문을 지금 다 체결을 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협정을 지금 맺었다는 게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쪽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고 북한 쪽에서는 하지만 이게 사실상의 동맹 관계다라고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문제가 됐던 4조를 한번 보시죠.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자동적인 군사 개입 조항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북한이 파병을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공병을 파병한다 그래요, 우크라이나. 뭐 전제 조건이 뭡니까? 침략을 당할 때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도 자기가 침공을 해놓고 자기가 먼저 침공했다고 한 적이 없어. 그렇죠. 항상 자기들은 침공을 당했다고 얘기한다. 두 사람 마음대로 있는 나라인데 이게 뭔 상관이야? 이게 뭘 갖다 붙이든 저 사람들 마음이야 둘이.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사실은 이 조항이 우리가 이제 뭐 군사적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이걸 받는 거지. 한국 니들이 뭐 북한 침략할 생각도 없고 너희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는 또 정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러시아가. 그리고 그것보다도 문제는 뭐냐면 그 전략무기 있지 않습니까? 전략무기 기술 협력 같은 것도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는 부분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이 이걸 오판을 해가지고 불멸의 완전 동맹으로 판단을 해서 남한을 이제 무력으로 이제 살짝 건드리고 만약 남한이 그거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되면 그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아니 만약에 진짜 최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나게 되면은 이거 한미연합군하고 이 북러연합군하고 이 싸우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하고 아니 그야말로 이거는 완전히 3차 대전의 스케일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이제 자동 개입이 확정이다. 그러면 3차 대전까지 번질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안전핀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1953년 우리 한국전쟁 끝나자마자 당시 이승만 정부가 그렇게 욕을 해가지고 뭔가 달성해내요. 이른바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었는데 그 제1항을 보면은 만약에 한 나라라도 군사적으로 침공을 받으면 도와준다라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이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게 심리적 압박이었어요. 왜 우리 저기 없냐. 한국과 미국은 있는데 그래서 1961년도에 중국과 소련과 동시에 비슷한 걸 체결을 해요. 아 그래요? 뭐 조소, 조중 상호 원조 조약인데 여기에 1조가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4조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 나라라도 군사적으로 침공을 받으면 도와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휴 우리도 안심이다. 우린 두 개를 다 갖고 있다. 였는데 고르바초프의 소련이 붕괴한 다음에 이제 러시아 역사상 최악의 암군이 등장해요. 술주정꾼 보리스 옐친이요. 옐친. 소련은 요 옐친의 10년 동안 진짜 거지 국가가 돼버려요. 옐친이 뭐 했냐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소련에 진 빚이 많았거든요. 옐친이 이런 말해요. 돈 갚으라고. 그것도 현찰로.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우리는 러시아는 자본주의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는 연 끊고 대한민국 파이팅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고마운 걸 줘요. 봐라 6.25 남쪽에서 쳐들어온 게 아니라 북한에서 쳐들어간 것이다.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의 비밀 협약 서류를 공개를 해버려요. 그리고 또 뭐 했냐? 61년도에 체결한 그 조소, 그러니까 러시아와 그다음에 북한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죠. 이걸 폐기해버려요. 북한 멘붕화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옛 러시아 영광을 되찾자라고 집권한 푸틴이 폐기됐던 그 협약을 다시 복원을 시켜준 거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협약을 즈음해가지고 전후해서 북한이 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6월 26일 날 다탄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하나 날리는데 탄두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 떨어지는데 그걸 다 유도 조종 탄착점에다가 맞추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두 분리 및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과연 이제 북한만의 기술로 가능했던 일이냐. 이미 이제 러시아가 이미 북한에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수물자를 보내주는 것의 대가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군사 기밀들을 북한한테 이미 넘겨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죠. 그런데 그건 북한이 거짓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말로 반박하기보다 북한의 다탄두 미사일 공중에서 폭파된 영상을 우리 군이 공개했어요. 그렇죠. 이 성공 실패를 논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초반에 터져버렸어요. 함께 보시죠. 날아가는 것도 약간 애매하게 날아갔어요, 저게. 비틀비틀 이렇게
이걸 두고 어떻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사실 북한이 대놓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와 정상회담도 했고 국제사회가 뭘 주고받았는지 궁금해하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일종의 블러핑을 할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정상회담 끝났지? 우리 다탐도 미사일 쐈고 성공했어. 훗! 이게 뭘 의미할까? 근데 우리 군이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그렇죠. 실패가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실패했다라고 고소할 게 아니라 저렇게 실험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북한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고. 맞아요. 아니 이렇게 둘이 이렇게 힘을 합치게 놔두면은 사실 좀 겁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걸 좀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지도. 우리가 저걸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그리고 실제 러시아와 북한이 힘을 합친다면 이 대한민국 안보에 정말로 치명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걸 견제를 해야 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더 이상 친밀해지지 못하게 이른바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일단은 북한과 이 러시아의 이 군사 동맹에 준하는 정도로 보일 수 있는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도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또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으로 일종의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린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레드라인이 있어. 러시아 지금까지는 좋은데 불안해. 이 레드라인 넘어서 안 돼. 레드라인 넘는 순간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할 수 있어. 그러면 러시아는 굉장히 곤란해질 거야 라는 얘기를 우리가 경고를 날린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수준으로 이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는데 그걸 지켜봐서 안 되고 당연히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마침 나토의 사무총장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 것과 달리 합법이다라고 강하게 러시아를 압박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게 현실화되면 북한 무기 받고 우크라이나에서는 한국 무기를 받는다라면 손해보는 장사죠. 차 띄고 포 받은 적이잖아요. 그럼요. 장기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지금 미국 측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냐면은 이제 유엔 제재의 시대는 끝났다. 쓰러져가는 김정은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다. 그리고 또 지금 만약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적으로 이제 군사 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은 지금 끝나가는 우크라이나전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자제를 했었는데 최첨단 미사일을 그럴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러시아가 이제 진화에 나섰죠.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건 실수다.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은 침략이 벌어질 경우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은 걱정하지 마라. 라고 달래는 한편, 그런데 만일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한국이 싫어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사실 약간은 곤혹스러운 위치에 지금 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드네요. 약간 협박 같은 이야기 같이 느껴져요. 근데 이제 뭐 혹자들은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거 아니면 러시아는 저렇게 개입하지 않는 거다. 아주 희석 동무가 오랜만에 한 15년 만에 말을 잘했습니다. 왜? 갑자기. 아니 따지고 보면 남조선도 미국 승냥이들하고 자동 군사 개입하는 하기로 한 그 동맹국 아닙니까? 그래서 끄떡하면은 뭐 군사 훈련이다 뭐다 해가지고 내내 그 두 발 뽑고 잠도 못 자게 계속 불안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아니 어떻게 나랑 푸틴하고만 형님하고만 뭐 하면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남석동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북조선을 먼저 건들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짭정은 동지가 하신 말씀이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뭘?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가 북한을 먼저 침공할 거니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 한번 보자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를요.
예전처럼 정말 나이스하게 선전포고를 먼저 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네가 먼저 쐈잖냐? 무슨 소리 하냐? 네가 먼저 쐈었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초딩들 싸우듯이 그렇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뭐 먼데 볼 필요 없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당연히 우리는 북한이 먼저 침공을 한 거로 당연히 그게 팩트예요. 근데 저기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쳤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이 이제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킨다고 쳐요. 그때도 저런 말 하면 어떻게 해요? 남쪽이 먼저 치고 올라갔다. 우리는 그래서 방어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힘이 모자라가지고 러시아 형님에게 SOS를 쳤다. 이러면 와, 이거 끝이에요, 이건요. 나는 썬킴이 정말 여기서 한 100번 얘기한 게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인데. 반복돼요.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웠을 때, 소련과 가까웠을 때가 우리가 6.25를 겪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친해지는 모습이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6.25 전쟁의 개입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계속 극구히 부인했어요. 근데 이번에 푸틴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6.25 때 도와줬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푸틴 입장에서 이걸 대놓고 이야기한다는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은 북한의 이제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투병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지역에 북한의 공병부대가 가지고 건설을 한다. 라고 명분으로 가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유사시 이 사람들이 꽃갱이 삽 내려놓고 총을 주면요 전투병이에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사실 이번에 이 러시아하고 북한이 만나가지고 사조에서 조건은 있지만 군사동맹에 준하는 그런 협정을 한 것은 사실은 이거는 한국이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1961년도 그 조약의 부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1년도에 당시 소련하고 체결된 조서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여기에는 일방의 어느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는 경우에 지체 없이 자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엔 전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체결된 협정에는 유엔 헌장 51조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이렇게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유엔 헌장과 자국법을 우선시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이걸 발을 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약간 새로운 시각에서 이 조약을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맺은 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북한이나 러시아나 다 국제사회에서는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고 조약을 맺고 싶으면 맺을 수 있고 동맹을 맺고 싶으면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국제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항의를 한다고 그거를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러시아하고 동맹이고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이면 남북한 간의 전쟁이 나면 자동으로 3차 대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동으로 3차 대전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한편으로는 이제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해도 그냥 딴 나라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워봐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간의 전쟁에 대한 어떤 억제력이 국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하나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요. 여태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핑계로 한미동맹이 있어서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군사훈련도 하니 우리는 핵무기가 필요하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제 북한도 북러 동맹이 있으니까 핵무기 이제 없어도 되잖아요. 러시아의 핵무기가 있으니까. 러시아 해구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북한으로 하여금 당신들 이제 핵무기 가질 이유가 없어졌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더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입니다. 이거는 동맹으로 정당화되지 않아요. 동맹이 있어도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 협력하면 안 돼요. 안보리 제재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을 떨어진 걸 보니까 북한 말로 써 있는 미사일 조각이 나왔고 여러 가지 이미 군사 협력의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건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북한이 영변에 가지고 있는 5메가와트짜리 실험용 원자로도 러시아에서 가져온 것이고 처음에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갖게 된 것도 러시아제
미사일을 분해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미사일 기술을 갖게 된 거거든요. 모든 것이 러시아에서 온 겁니다. 그러네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해서 북한이 이 시점에 딱 필요한 핵이나 미사일 관련한 기술을 제공한다. 이거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 더 우려를 가져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 어찌됐건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두 나라가 유엔 헌장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맞아요. 할 수밖에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네. 헌장 51조라는 거는 자위권이거든요. 어떤 나라든지 자기가 침공당하면 무력을 써도 된다 이 말인데 개별적인 자유권뿐 아니고 집단적인 자유권. 동맹이 있으면 그것도 인정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협정 발표가 끝난 뒤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사실 보도가 됐거든요. 그 장면은 바로 푸틴과 김정은이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인데. 선물? 네. 선물 증정식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 뉴스를 못 봤네 이거를. 찻잔 세트. 그걸 왜 선물해? 아 좋은 거 줬네. 약간 좀 자질구레한 느낌. 약간 기분이 언짢아. 핵기술을 달라고 했더니 초상화를 주는 거죠. 이건 김정이 좋아했어요. 아니 이거 원래 주지 않았어요? 부대찌. 아, 또 준 거예요? 이야. 와. putin 대통령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 선물한 승용차를 두 수뇌분들께서 서로 번갈아 모시며 영빈관의 아름다운 구역의 군эт길을 달리시었습니다. 막 손 다친 거 막. 운전면허 다시 따야겠다. 차 한 대밖에 없는데. 장례 기능 수준인데 거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브이로그지 뭐 거의. 일단은 저런 투샷은 정말 본 적이 없는 투샷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 사진을 한 장, 바로 이 영상. 어떡해. 이 투샷을 보고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자, 이 전 세계 네티즌들이요, 이 투샷이 달리는 기사 밑에다가 댓글들을 달았어요. 자동차 왜 그 굉장히 추격신이 인상적인 영화가 있어요.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네. 부제가 있습니다. 분노의 질주, 평양 드리프트. 아. 또 하나가 공산주의 카풀. 오. 네. 삼장법사와 적발. 여기가 적발. 여기가 적발. 본인들은 즐거워합니다만 이게 전 세계 이제 네티즌들이 이 장면을 뭐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저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는데 저 상황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최초로 내가 리만갑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슨 얘기? 형님 마라탕 사주라고. 탕으로도 같이. 그럼 내가 뿌찐 맘에 탕탕 후루 탕탕 후루 탕탕 후루 탕탕 후루 내 맘이 단짠 내 맘이 단짠